국장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신성장이란 뉴그로스 엔진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뉴그로스 엔진을 발굴하는 발굴하는 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의 직접적 무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스마트시티든 ICT 융합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하는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국책 R&D를 발굴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이제 건물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유비쿼터스 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증 사업도 해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스마트시티 의장도시를 맡고 있고, 또 이제 희소식이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세종시와 우리 부산 오늘 수자원공사의 김준 부장님 모셨지만은 우리 에코델타시티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죠. 이제 거기를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서 해외 수준까지 하겠다고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스마트시티를 아마 보통 접하시는 것은 스마트홈 정도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휴대폰으로 냉장고를 제어하고 불을 끄고 이런 게 미래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지금부터 한 가급적이면 4시 40분까지 시간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야 될 부분을 빨리 넘어가고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블록체인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강의를 올렸는데 공유가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게 이제 10개 강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의 위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북촌 당목마을에 쓰레기 종량제 서비스를 하니까 휴대폰 알려준다 하더라. 그 다음에 미아 찾기를 휴대폰 알려준다든가 이런 개별 서비스로 보시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의 큰 틀 속에서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지금은 없는 서비스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부과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하실까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맥 위주로 좀 오늘 아마 제 설명만 듣고 나면 웬만한 어디 가서 스마트시티 전문가라는 분들하고 여러분들 토론하셔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때까지 해온 거와 그다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의 큰 맥 속에서 스마트시티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게요. 기술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 대응을 어떻게 할 거고 일자 대응을 어떻게 할 거고 신사업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근데 기술 대응은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ICBM이라고 하죠. IoT,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클라우드, 데이터가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집에 개인 어떤 하드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해서 가치를 가출해서 엔드 서비스로 모바일로 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초융합, 초연결 사회가 온다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일자성의 그 산업혁명이라면 적어도 산업 구조가 바뀌고 크게 이런 걸 말하는 건데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 기관이 나와서 방석기가 사라지고 전기가 대신 옷을 만들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나타남으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버렸죠. 근데 3차 산업혁명 때는 ICT 융합 기술이 나와서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됐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 서비스라고 해요. 여기에 우리가 이세돌 알파고에 그것도 아시다시피 이 AI,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설명은 제가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관리를 하려면 강물이 넘치면 센스가 강물이 얼마큼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뭐 태풍이 온다, 태풍을 감지한다, 교통량이 얼마다, 모든 건 센스에 의해서 데이터 수집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데이터를 그냥 놓쳤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로 모으게 되죠. 그걸 클라우드에서 모으게 되는데 모은 데이터 모으기만 가치가 없는데 인공지능으로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알고리즘이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토일 관계없이 교통 신호를 똑같이 줍니다. 그렇지만은 인공지능이 도입되게 되어 있을 때는 차량이 시간대별 날짜별로 지나가는 시간을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신호를 주기를 조절하게 되면 한 30% 정도의 트래픽 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듯이 4차 산업혁명은 초융합 소형률 사회를 하는데, 이게 제가 개발한 모델인데요. 이게 우리 태극기에 있는 태극기의 모양하고 똑같죠. 음향이 융합돼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모양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VR, AR로 되고 있어요. VR, AR을 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상 세계에서 들어왔지만 현실인지 착각할 정도로 융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와 제조가 서비스 R&D 기술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에도 ICT 기술이 제공되고 서비스에도 ICT 기술이 제공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휴대폰 우리 서비스에 휴대폰을 많이 썼었죠. 콜할 때. 그랬는데 이제는 IoT 위치 기반 서비스가 콜 서비스에 결합된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모든 콜 시스템을 다 콜택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 GE 제너럴 일렉트릭 사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 그 회사가 비행기 엔진을 개발하는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그거로 돈 버는 것보다 전 세계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 엔진에다 센서 부착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소리가 나면 어떤 고장이 난다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고장났어야 됐으니까 사전 서비스를 발화를 하는 사전 고지의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더 발달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예측을 하게 되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고 비포 서비스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와 제조가 융합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IoT에 의해서 인터넷 오프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융합되고,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에 보시지만 5기가 서비스가 나왔죠.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1초에 이만한 다운받을 수 있는 1초에 1기가 움직여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려면 그 정도 반응 속도가 나와줘야 안전해요. 순간순간 끄는데 통신망에 의해서 그 정도 속도로 받쳐줘야 이게 오프라인과 결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과 형식, 이해와 암기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콘텐츠라는 것도 어떤 공간 전략,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커나갈 거다. 화분에서 꽃이 커서 좀 더 꽃이 커지면 화분이 커지듯이 바꿔야 되듯이 그런 전략으로 이제 한다는 거고,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드리는 게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장악하는 데 관련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옛날 아이리브라는 MP3가 전 세계를 장악할 뻔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이폰이 결국 이겼죠. 왜 그럴까요? 아이튠이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튠을 써야만 우리가 MP3를 다운받고 컨텐츠를 올리고 하니까 물건은 우리가 더 잘 만들었지만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비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서비스에 국정하는 한옥마을에 세일 서비스를 했다, 교통 뭘 했다, 뭘 알려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플랫폼을 갖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감소한다, 이런 기술 로봇에 의해서 늘어날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희들은 신종 일자리가 나타난다고 일단 당분간 감소하겠지만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나왔을 때
일부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계를 보면은 저 기계니까 구성되는 생각했는데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서 해결됐어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리듯이 ICT와 이게 융합되는 스마트 산업을 구성해야 된다. 이 큰 틀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큰 틀인데 이 틀 속에서 스마트 시티를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코끼리 장님 듣는 일을 안 하시고 앞으로 방향성을 진짜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에서 노동시로 나가기 위해서 아까 스마트 인더스트리나 시티나 오늘 요 두 개에 관심하겠지만 스마트 자업이나 했어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체적인 전략은 극점 공간과 회사 행실을 결합해서 아까 내용과 형식, 그 다음에 또는 이해와 안개가 결합되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공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부 발표하면서 그때 이게 우리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센터에는 영화영상 신층지구니까 보기 중심으로 해서 하고 문연 금융 중심지, 영도 계양, 사상은 우리가 스마트폰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강세 인도 아랫니말 러시아는 끝나서 설명하고요. 이제 이런 점을 중심으로 공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간에서 생산 행진을 키워서 스피로버를 시켜야겠다는 이런 전략인데 부산은 다시도에 비해서 대학이 많아요. 22개, 26개 정도 되는데 상관학이 특히 공대 저희 기술 아이디어를 기술 창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비스 R&D 부산이 30년 전만해도 LG 산업 모든 기업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의 GRDP가 전국의 3분의 1이었던 때가 있어요. 신발공장도 그랬는데 다들 서울로 떠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서비스 산업, 대한 서비스 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R&D를 활용해서 오버가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싶습니다. 앞부분을 큰 책을 사봤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씨가 좀 빨리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스마트 시티란 말 안 쓰고 유시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비쿼터스 어디든지 모든 걸 접속하고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2015년부터 스마트 시티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먼저 도입했던 서비스가 유황만이라고 해서 컨테이너에 RFID를 붙여가지고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 도착버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이것도 그 당시에는 먼저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조금 더 하기 전에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가 뭐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 가능한 취직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ICT 기술을 통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경제학에서 뭐라 하냐면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놈이 있는데 한쪽에서 음식을 남기는 놈이 있는데요. 그럼 음식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장소에 가서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에요. 스마트 시티 개념이 바뀝니다. 뭐냐면은 한쪽 도로는 맨날 밀리는데요. 한쪽 도로는 지어놨는데 덜 밀리는 거예요. 도로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보통 설명했는데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은 밀리지만 이 도로가 안 밀리고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들한테 엔드 서비스를 휴대폰에 오늘은 이 시간대는 이게 밀리니까 이쪽으로 피해서 가세요. 그래서 도시 인프라를 더 투자한다기보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남아도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념이 스마트 시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정부 주도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늘 그래요. 앞으로 미래 세상은 스마트 시티가 와서 모든 게 전자동이 되어버렸는데 내한테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 돼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시민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선식업소이고 불만족도인데 환경이나 재난 안전 부분을 스마트 시티 기술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어디까지 나왔는가를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우리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에 제가 이해했던 것을 기반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아까 플랫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개방계획이랑 많이 붙였어요. 자,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IP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SKT 시스코드와 협력해가지고, 세계 표준 원투엔 방식,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센스에서 데이터 수입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을 한다. 그러면 유압이 어디서 높아지고, 어디서 불이 나고, 모든 게 센서에서 감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모든 시그널을 받아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원 앱투엠, 머신 투 머신이라는 그 표준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모아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방형이란 말은 누구나 어떤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해봐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TV에 가보시면 HDMI만 보면 비디오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듯이 플랫폼이라는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증 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증이라는 건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아직 상용화하기 전 단계에.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디바이스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SKT와 시스코가 해서 26개 사업을 미리 해본 거예요. 그 해본 것 중에서 이제, 이거는 쓸모없다. 이건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상도용기획시센터에서 이제 롯데가 우리하고 지역 대기업이라서, 롯데가, 200억을 내가지고 리빙랩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이야기, 살아있는 랩이라는 것도 있고, 생활 속의 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 여기 오서 와 계시지만, 랩이라는 건 무실에 쓰는 걸 연구를 하는 건데,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랩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두가 있는데, 구두가 있는데, 부산한 구두 자체를 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면 개발자들이, 그런 문제 있어요? 우리 해결해 드릴게요. 하면서 또 어떤 어플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이 됐잖아요. 그걸 개발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수입되고 더 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팩토리, 오늘 동아대 최인 교수께서 이런 걸 갖다가 어려운 부산의 병원에서 직접 실험을 해요. 어떤 뭐 환자들이 필요한 어떤 기계라든지 개발해서 직접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위치의 가장 특징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요거는 아주 빨리 넘어갈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시가 가시도에는 없는, 가시도는 이게 없어요. 대방에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하나 개발해가지고 막 뉴스에나요. 이걸 뭐 어플 수준으로 잡세기를 넣으면 이게 센스가 높이에 의해서 세리가 꽉 차면 휴대폰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과된 양에 대해서 몇 그램에 돈을 얼마 부과해야 됩니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무궁무진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을 리빙랩에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인 게 이거고, 민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서비스 하나 개발하는 게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같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원리를 반드시 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개발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단지에 요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한 거 참 많은 게 예를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영상 분석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금 했는데, 아까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도착해요. 근데 이제 이 CCTV가 인공지능을 탑재했어요. 요렇게 네모가 다 있어가지고, 요렇게 네모가 하면 차가 몇 대가 지나갔는지 사진까지 알아요.
트럭이 지나가든지 버스가 지나가든지 그것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모아지면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통통제본부에서 지금은 경찰이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주지만 여러분들 문제 해보시면 아시지만 일요로 오는 부산 시내 사람들이 차가 늘어나요. 왜? 다 집에 가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신호를 줄 수가 없는데요. 거기는 신호를 빨리 늦게 주든지 해야 되고 토요일날 차가 많이 때문에 신호를 빨리 줘야 되잖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시켜서 이런 서비스가 하나가 되죠. 안전 요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요. 그러니까 CCTV에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어두운데 거리에 가다가 CCTV 보고 막 싸우는 소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 CCTV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이 바로 신고가 바로 들어가버려요. 지금 싸움하는 것 같다. 경찰 출동해야 되는데 위치는 어디다.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자 비명 소리라든지 그 다음 도망가면서 터치를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경찰이 달려오는 이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은 그 정도까지 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200년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 빨리 넘어갈게요. 물류는 항만에서 하고 아까 의료는 병원에서 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시민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딴 건데 정부에서 기술을 뭐 개발해갖고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저런 기술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민들이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걸 하려면 유인력을 해야 돼요. 여기다 그러면 일체의 너블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도시에서 전문가이시고 우리 남방 교수님도 계시지만 감천문 한마리가 시민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다 싫어하죠. 관객 필요하고 자기 사생활 막 사진 찍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관객들 막 찍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막아주는 기술이 없을까? 그 앞에서 카메라 안 들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기술 하나 개발해 주세요. 아마 그걸 개발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랩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안전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드론도 활용해요. 드론도 활용했기 때문에 드론 옆에 센서를 붙이게 되면 미세먼지라든지 세관에 밀수하는 것까지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센스 기반이라는 거죠. 센스 기반의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안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냐면요. 강서구에 지금 플랫폼 설치한 거는 사건 현장에 지금 누가 도둑놈들한테 칼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우리 현장에서 지금 지압을 하면서 막고 있다. 이 영상을 바로 보내면 119나 경찰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지시를 해요. 그 사람 지금 눕혀라. 지금 위험하니까 눕히고 빨리 어떻게 처치하세요. 우리가 1분에 도착합니다. 보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다음 한번 넘기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좀 거의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4시 20분부터 시작했죠. 네, 늦게 시작했으니까 40분까지 하면 되죠. 10분 하면 되죠. 40분 조금 늦게 시작하면 되잖아. 스마트 시티 기술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단순 쓰레기 종량제나 이런 거로 봐서 쉽게 아는데 2차 국가학 기술 전략회의에서 9대 앞으로 전략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시민체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진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그 안에는 미세먼지 센서도 있고 방범장치도 있고 와이파이 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떠냐면은 와이파이도 되고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불이 꺼지고 이제 사람 지나가면 불도 켜고 그 다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용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들 시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보려고 하면 부산시만 해도 약 적게 잡아서 한 3조 원이 드는 거예요. 부산시 예산이 한 해 한 10몇 조인데 그 3조를 다 퍼부어야 그 정도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은 민간 사업이 좀 활용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근데 스마트 사업은 공공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요. 이제 BTL 사업이라는 인가 방식이 있는데, 우리 터널에도 내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신승용 산업국에서 하지만 교통은 교통부서,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각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이 필요성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희망 발치도 되는 거고요. 이제 각종 아까 26개의 실증 서비스를 한 것 중에서 이제 기확산하고 있는 게 아까 스마트 교차로.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 교차로에 설치하는 게 한 10여 들어요. 근데 부산시 교차로가 한 117개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게 연동돼야 교통 통제가 가능해요. 신호가 응기능을 풀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다 안 돼서 좀 무리가 있고요. 스마트 파킹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 지금 우리 시 전역 공영주차장이 389개인데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팀앱으로 운전하다가 지금 주차장 빈대가 어디지라면 바로 위에서 떠가지고 어디 주차장에 제일 가까운 주차장 어디에는 몇 개가 필요하다 라는 게 아는데 그것도 센서에 의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하는데 센서가 있어서 차가 다 들어오고 나가면 시간을 감지를 해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한테 목걸이에 기시항공 하는 거, 스마트 가로등재 설명 들어주고, 횡단보도에서, 우리 지금 기할 때 하다 보니까 잘 건너죠. 무단횡단. 건들냐 하면 인식을, 센서 인식해갖고, 지금 건너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빅보드라서 안전부통을 신경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제일 오가는 게 뭔지 알아요? 저기, 만시티 같은 아파트에서 낚시를 이렇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방송이 나와요. 그 안에 낚시하시는 분들 곧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집고 낚시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놀래서 막 들분들분해요. 근데 이 CCTV가 감지를 해가지고 알아서 방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감지를 안 나가면 확대를 쫙 시키면 그 사람 물까지 크게 쫙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나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청에 신포청에 가시면 스마트 빅보드라고 큰 상황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 온 분들이 나가면서 대기하시는 많이 뭔지 압니까? 온천천하고 다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산책한 모습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네요. 하면 우리가 대답하는 거 쉬워요.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찝찝한 거예요. 혹시 바람을 펴가지고 에이나우스 잡고 간 것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물론 찾아냈습니다.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스마트 시티는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경장이 없는 이상 위험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안심하시고요. 그런 일 없다는 거 일단 안심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의별 서비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미세 안개공부가 뭐냐면 우리 전통시장 가면 채소가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채소가 마르려 하면 위에서 땡돌아가면서 국물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싱싱하게 딱 해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집중하시지 말라는 거죠. 아까 플랫폼이 구축돼 있고 그 흐름만 타게 되면 어떤 서비스든 기빅랩에 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오늘 도시재생하고 한 얘기 했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그 국비를 따라 지를 짜면 그 돈은 일부를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걸 노선 파킹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사게끔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심심하면 안 된다 해서 우선 센텀시티에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파킹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에코델타시티 이런 먼저 하는 이유도 이제 미리 사람들이 미래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요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가에서 또 R&D를 공모한다 해서 실증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런 분들만 모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 젓갈이네. 자, 그래서 넘어가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수장공사에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수장공사에 좀 더 추가하자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짧아서 모르겠는데 제 페북에 들어가셔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30분 만에 이해하는 법 같으시면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30분만 보시면 웬만한 전문가보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많이 아시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를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택시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수상 택시라는 것도 도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이제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미래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제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국장님이 한 30분에 걸쳐서 부산시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항과 그 다음에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의 어떤 특징, 장점, 잘하는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시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예. 이렇게 와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게 되겠네요. 뭐냐면, 제가 국회로 왔다 갔다 하니까, 빅데이터라든가, 지금 스마트시티 관계인들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보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빅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생겨도 여러분 무용심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 시티의 주로 하드웨어들이 그런 게 시스템이 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 갖다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활용이 전혀 없이 그냥 시설만 설치하면서 전체가 볼 때는 별로 부산시에 볼 때는 괜히 예상하는 문제는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늦게 오셔서 그랬는데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서비스가 아니라고 했던 점. 그래서 요걸 제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무조건 모여진 데이터가 다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목적을 갖고 모아야 돼요. 센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하면 교통 정보를 모아야 되는 거고,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상품부수 정보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라 해서 민간 창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똑같은 취지인데, 그러니까 뒷부분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데, 서비스로 스마트 시티를 인식하지 마라. 제가 이걸 제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틀 속에서 스마트 시티를 말하고 한 게,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오래 설명했던 이유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센서에 의해서, 센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설치하면 하수구 물의 오염도라든지 높이라든지 강물 높이 모든 게 센서에 의해서 움직여요. 공장의 유압이라는 것도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심지어 나중에 미래세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만화에 나왔듯이 피부의 이식칩이 제일 정확한 센서예요. 하면서 피부에서 이식된 정보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모든 분석해서 병원에 보내는 그게 세상의 센서거든요. 그럼 센서에서 모아진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보관되면서 빅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게 알고리즘이죠.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피를 갖다가 10년 동안 쭉 분석해 보니까 당신의 피가 조금 응고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당신은 몇 년 안에 심장질환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게 스마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이 데이터 중심에 이걸 알아야지 어떤 개별 서비스로 스마트 시티를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늦게 오셔서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도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용이 안 되니까 고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빅데이터를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예. 많이 활용하고 쓰면은 자연히 빅데이터에 공개도 되겠죠. 예. 근데 아이들이 쓰지 않고 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시설만 설치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입니까?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회적인 구성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부천에서 왔는데 과연 부산은 스마트 시티를 이 스마트 시티는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유리코터스라든가 예. 제가 볼 때 부산 과연 어떻게 하는가? 과연 부산 자체의 200만 정도의 도시에 과연 가정적인 것만 하는가? 정말 소프트웨어적이 있는가?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조금 여기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디바이스가 이게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센서에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때 서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 위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요지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앞으로 그걸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빅데이터만 중요하다 해가지고 센서를 중요시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센서예요. 센서가 없으면 빅데이터를 수집을 못해요. 수집하다가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죠. 초중고 대학생들 지금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점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까지 발전이 되어 있냐면 제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보시면 제가 옛날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발전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알파고하고 이재도를 붙었을 때 처음에 이재도를 이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도라고 붙으면 어떨까요? 이재도는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발전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왔죠. 음악 찾아줘, 아무 음악을 찾아주는 세대라고 발전하는 단계예요. 발전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 이제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AI가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력서를 써가지고 기업에 읽고 기업에서는 공고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원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오는 정보지 진짜 기업이 원하는 정보는 그 기업 내부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개인 응모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모아요. 자기 성향이라든지. 그래서 그 매칭을 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칭을 하면 시험 충족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3배 정도 높답니다. 예, 지금 이런 기술까지 다 나왔어요. 네. 아이고, 아마 질문하신 분은 활용을 좀 해달라. 이걸 아마 예.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근데 활용을 사실은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혹시 이제 국장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자세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어디서 오시는지 좀. 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한 스토펑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왔는데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를 바라라는 말씀이 제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을 좀 싱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 보시면 확산 추진 계획에 대한 상당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료도 좀 정리 잘 해주셨고, 근데 핵심적으로 지금 이 페이지에서도 보시듯이 플랫폼을 그 페이지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관련 산업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애플 사례라든지 우리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단품적인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건데, 근데 국장님의 부산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상당히 디테일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 부산시가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입장에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의 설명이 지금 가능하실지 가능합니다. 궁금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돼가지고, 제가 부분을 약간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플랫폼은 우리가, TV, 요새 60인치 TV도 나오는데, TV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HDMI로 게임기도 뽑을 수 있고 비디오도 뽑을 수 있고 가끔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뽑을 수 있는 다이가 플랫폼이라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가 없어도 개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쓰레기 동향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종 서비스가 붙일 수 있는 다이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 구조를 계속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거는 이거예요. 센서가 사람의 부분, 드론의 부분, 하수도의 부분, 데이터를 모으고요. 이 데이터를. 그럼 빅데이터에 들어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 센서에서 모집되는 데이터가 어떨 때는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는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 스마트 공장 한다는데 유압 측정기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유압이 어떨 때는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아 이상한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감지되거나 센서가 감지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신호가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일단은 플랫폼으로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원 MCM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 표준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지금 플랫폼을 하는 데서는 저기 스마트시티 블록 시스템을 하는 데서는 원 MCM 방식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신 투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뭐 드론에서도 나오고 하수도에서 나오고 다른 이런 머신들이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이 될 수 있느냐를 표준화시키는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플랫폼에만 들어가보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CCTV에서 자료가 들어오죠. 보니까 연산동 로타리가 제일 많이 밀리고 여기가 신호 조절을 해야 되겠군. 그 다음에 낙동강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오염이 발생하는군. 이렇게 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플랫폼 중에서는 너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아이리브 이야기했죠. 아이리브 저도 모델 4개 샀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게 왜 아이폰에 졌을까요? 그게 아이튠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예뻤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옥마을에 지금 쓰레기 동향이 너무 편해. 나 주부로서 진짜 너무 편해. 딱 휴대폰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면 또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서비스가 생기고 또 다른 서비스가 생겼을 때 그게 개발자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만 자유롭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주도 형태가 아니고 민간주도에서 아까 리빙랩을 말씀드렸는데 리빙랩에서 진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음껏 접속하기 위해서 이게 민간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또 혹시 혹시 기술적인 거는 사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걸 물으실 때는 좀 정책적인 방향에서 좀 질문을 업무도 일도 안 풀어도 되는데 어려우실까지 나왔어. 질문이 너무 기술적인 게 저기 아닙니다.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혹시 시에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건의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이게 아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사람의 지적은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면서 마칠게요. 제가 이제 처음 취직했을 때에도 삐삐를 쓰고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삐삐가 왕걸 먹고 공중전화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SKT에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물론 핸드폰이 있었죠. 카폰에 부자들은 쓰고 있었죠. 근데 핸드폰이 나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건 전화도 방대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왔죠. 이제 컴퓨터 기능을 실은.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감은 삐삐 시대에 휴대폰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휴대폰을 모든 사람이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휴대폰을 왜 빨리 안 쓰세요? 빨리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다운되고 많은 사람이 되게 되면 비시 분석에서 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익과 매출과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다운시켜야 더 싸게 더 많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삼성도 지금 노트북 기능을 다 가진 핸드폰을 쓰잖아요. 근데 이 정도 기능이 지금 핸드폰의 기능이 70년대 슈퍼컴퓨터의 속도일 거예요, 아마.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하나를. 이제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70년대 슈퍼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왜 이런 기술이 안 나오냐, 미래는 이런 거 나오냐, 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쓸미야? 똑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근데 지금 기술과 발전 속도는 제곱으로 나가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우리가 이까지 스마트폰에 겪은 거에 반의 속도로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세상에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증을 갖지 마시고 생산자도 뭐 비용이 다운돼야 뭘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센서나 여러분들 제가 가게 한번 이야기해줄까요? 제가 시장님이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을 한번 쫙 설치하고 어떻게 하나 해봐 시민들 체감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저기 일반 가로등은 150만 원 듭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니까 1000만 원 듭니다. 근데 요즘 미세먼지 말 많죠. 미세먼지는 사람 높이에 대해 장악하거든요. 가로등에다 미세먼지 센서를 하나 붙이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하나에 2천만 원입니다. 그런 거랑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여러분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책이 굉장히 앞서 나갔었거든요. 하나를 카드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전국 어디나 전부 다 교사가 꼭 띄우고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만 하나로 카드 만들고 통과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다 무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발주자의 이점과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구글 카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카드를 쓰죠. 근데 이거 카드 선물 보세요. 이 사업은 손해보는 카드거든요. 이게 수수료가 안 들어져요. 맨날 쓰니까. 근데 왜 하겠습니까? 이걸 설치 안 하면 카드를 안 사거든요. 설치 안 하면.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누구나 다 쓰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을 회고해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빨리 나가가지고, 한학카드 설치한 게 잘했을까? 그냥 너무 따라 많이 했으면, 오히려 더 싸게 했을 텐데, 비슷하고 그렇게 돈 투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책의 가치의 문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산시가 느끼기만 한다면, 참 좋은 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리 하나 안 찍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센스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1000만원짜리 했는데 나중에 100만원짜리 센스 나왔을 때 사람들 시민들이 좀 기다리지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센스를 해가지고 또 고장나면 갈아줘야 돼요. 제품도 없어요. 옛날 제품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뭐 저희 공무대가 되면 되는데 제가 좀 많은데 하시고 다음번 그동안 오늘 발표해 주신 김영익 대표께 큰 박수